제7순 생일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동철이와 며느리 은서는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한정식 집에 가장 큰 방을 예약했다고 아침부터 호들갑을 떨더군요. 굳이 이럴 것까지 있나 싶었지만 자식들이 차려주는 생일상인데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가끔은 이런 호사를 누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한정식 집의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어요. 방 안은 이미 며느리가 초대한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과 동네 부녀의 사람들까지 제가 아는 얼굴보다 모르는 얼굴이 훨씬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저를 위한 생일잔치가 아니라 마치 며느리 이은서의 사교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처럼 보였습니다. 은서는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우아하게 웃고 있었죠. 저를 발견하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팔짱을 끼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길이 막히진 않으셨어요? 다들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왔다. 그런데 손님들이 많구나. 내 생일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제 말에 은서는 생긋 웃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에이 어머님. 칠순이 어디 흔한 생일인가요? 제가 우리 어머님 기 한번 제대로 살려드리려고 특별히 신경 좀 썼죠. 저기 저분은 부녀회장님이시고 저쪽은 아파트 동대표 사모님이세요. 다들 어머님 인품 좋으시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무대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연출가 같은 말투였어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 동철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제 옆에 앉아 연신 술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은서가 어머니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들 다 은서가 싹싹하게 구니까 어머니 생신이라고 한 걸음에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안다, 알아. 내 마누라 착한 거 누가 모르냐. 저는 영혼 없는 대답을 하며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그림처럼 예뻤지만 왠지 모르게 입맛이 쓰게 느껴졌어요.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저를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대화는 며느리 이은서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이 났어요. 동철 엄마는 정말 복도 많으셔. 저렇게 예쁘고 싹싹한 며느리를 어디서 얻었대?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저렇게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며느리는 내 생일도 까먹는데. 은서는 그 칭찬들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가의 미소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다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인품을 잘 쌓아두신 덕분이죠. 저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슬쩍 제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은 누가 봐도 효심지극한 며느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길에서 어떠한 진심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잘 짜인 연극의 소품이 된 것 같은 불쾌감만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평생을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온 박정순인데 어느새 아들 내외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웃음 파는 늙은이로 전락한 기분이었죠. 한참을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자니 속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과장된 웃음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동철이가 물었지만 저는 손을 저어 보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마. 복도는 방 안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며느리 은서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그 상냥하고 애교 섞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날카롭고 짜증이 섞인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죠. 어우, 말도 마. 돈 엄청 깨졌네. 저 영감탱이 칠순 잔치 하나에 내 명품 가방 하나가 날아갔다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은서의 목소리인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서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나중에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어? 지금 좀 투자해놔야 저 영감탱이가 쥐고 있는 집이랑 땅이 우리 차지가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내미는 순진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여우같이 굴어야 뭐라도 얻어먹고 사는 거지.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를 영감탱이라고 칭하며 제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연극을 꾸몄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비위 맞추는 거? 어우, 장난 아니지. 맨날 반찬 해다 바쳐. 주말마다 얼굴 도장 찍어.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아들 대학 가고 유학 가려면 저 영감탱이 돈이 꼭 필요한데.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우리 것이 될 텐데 뭘. 은서는 한참이나 더 그런 험담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평소에 무심코 했던 말들, 사소한 행동들까지 전부 꼬투리를 잡아 흉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창가로 가 밖을 보는 척했죠.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은서가 콧노래를 부르며 나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방안이 좀 답답해서. 통화했니? 아, 네. 친구가 벼랑간 전화를 해서요. 별일 아니에요. 은서는 황급히 변명하며 제 팔에 다시 매달렸습니다. 이제 슬슬 케이크 잘라야 하는데 어서 들어가세요, 어머님.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만 관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저도 이 연극의 흐름을 아는 또 다른 배우가 된 셈이니까요. 생일잔치는 며느리가 준비한 거대한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것으로 절정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동철이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은서랑 제가 더 잘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과 그 옆에서 감격한 표정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그저 인자한 시어머니처럼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며느리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피곤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다들 어머님 칭찬만 해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 너희들 덕분에 호강했다. 집에 도착하자 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쇼핑백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저희가 따로 준비한 선물이에요.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저는 말없이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값비싸 보이는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죠. 부드러운 감촉과 고급스러운 무늬가 한눈에 봐도 비싼 물건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카프를 펼쳐보는 순간 제 눈에 무언가 하얀 것이 들어왔어요. 바로 가격표였습니다. 떼는 것을 깜빡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보라고 남겨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거기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는 돈이었어요. 은서는 마치 그때서야 가격표를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쩌면 좋아. 직원이 바빴는지 가격표를 그냥 뒀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그녀의 표정 어디에도 미안한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며느리라는 자부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거 백화점에서 마지막 남은 거 제가 겨우 구해온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런 거 시어머니한테 선물도 못한대요. 다들 저더러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목에 두르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무리 좀 했어요. 저는 스카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화려한 천 조각이 마치 며느리의 욕심과 허영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 돈을 보고 버리는 쇼라는 것을 깨닫자 더 이상 분노조차 치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차갑고 명료해졌어요. 고맙다.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저는 가격표가 달린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제 대답에 만족한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돌아갔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생일잔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값비싼 스카프 상자만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상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저들의 연극에 놀아나지는 않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박정순이니까요. 그 누구도 심지어 내 피부치조차도 내 인생을 멋대로 휘두르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길고 철저한 계획을요. 그날 밤 이후 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텔레비전을 봐도 온 신경은 며느리 이은서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는 데에 쏠려 있었어요. 한평생을 사람 상대하는 시장 바닥에서 닳고 다른 저인데 어쩌다 저 어린 여우의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을까 하는 자괴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분노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이제부터 저들의 연극을 지켜보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이 모든 판을 뒤엎을 계획을 세우는 연출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와 확신이 필요했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 집 아래층에 사는 502호 여자 김 여사에게서였죠. 김 여사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저와 비슷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살갑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제가 담근 김치나 장아찌를 나눠 먹으며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기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무언가 이상했어요. 아침 운동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마침 장을 보고 들어오던 김 여사와 복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운동 가세요? 부지런도 하셔라 하며 환하게 웃었을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꾹 다물더니 제가 서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굳이 계단 쪽으로 총총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부자연스럽고 황급해 보였는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계단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 내가 먼저 아는 척을 안 해서 서운했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런 어색한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김 여사는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친근함 대신 어색한 동정과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이은서. 은서는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을 무기 삼아 동네 아파트 부녀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김 여사와는 같은 라인에 산다는 이유로 더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은서가 김 여사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았을 거라는 심증이 굳어지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담가 나누어 주었던 김치의 맛은 기억도 못한 채 며느리가 꾸며낸 거짓말에 넘어가 나를 파렴치한 늙은이로 보고 있겠구나 싶으니 기가 막혔죠. 하지만 저는 김 여사를 찾아가 섣불리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귀에 진실을 속삭여봤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제 마음속 증거 목록에 차곡차곡 쌓아둘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심증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려나가 보니 며느리 은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양손에는 반찬통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지난번에 좋아하시던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좀 해왔어요. 은서는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 식탁 위에 반찬통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 반찬들은 은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백화점 식품관에서 가장 비싸게 파는 완제품이라는 것을요. 예전에는 솜씨도 좋다며 칭찬했지만 이제는 그 얄팍한 성의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애썼다.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걸 다 했니?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제 칭찬에 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에이, 뭐려. 어머님이 맛있게만 드셔주시면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동철 씨가 그러는데 제가 해드린 반찬이 있어야 어머님이 밥을 잘 챙겨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동철이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모습에 실소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은서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정리하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소파 위에 놓인 제 블라우스를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옷은 며칠 전 칠순잔치 이후 답답해진 마음을 달래려 시내에 나갔다가 제 돈으로 직접 산 것이었어요. 화사한 연보라색의 자잘한 꽃무늬가 들어간 제 나이에는 조금 젊어 보이는 디자인이었죠. 하지만 입는 순간 기분이 좋아져서 큰맘 먹고 구입한 옷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블라우스를 집어들고 제 몸에 대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 옷은 뭐예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어머님한테 이런 화사한 색이 잘 어울리시는 줄 몰랐네요. 그러더니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런 건 좀 젊은 사람들이 입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어두운 색만 찾으시던데. 하긴, 저희 엄마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당신 꾸밀 돈도 아끼시는 분이라서요. 당신 돈 쓰는 걸 꼭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용돈 좀 드렸더니 그걸로 옷 한 벌 안 사 입으시고 고스란히 모아서 손주 과자감 하라고 돌려주셨지 뭐예요. 그 말은 교묘하게 포장된 비수였습니다. 나이 생각도 안 하고 주책맞게 화려한 옷이나 사 입는 시어머니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친정어머니를 은근슬쩍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죠. 너는 자식한테 손 벌려 꾸미지만 우리 엄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을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다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겠지. 나는 내 돈으로 내 옷 사 입는데 뭐가 문제니? 그리고 나는 내 친정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는 않구나. 늙어서도 내 몸 하나는 내가 건사하고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지. 자식 눈치 보면서 살 생각은 없다. 제 단호한 대답에 은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생긋 웃었어요. 어머,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워낙 멋쟁이시라 부러워서 그랬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제 팔에 매달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실수한 것을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순진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경멸을요. 그날 은서가 돌아간 후 저는 방금 전의 대화를 곱씹으며 아들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그래, 별일 없다.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전화했다. 너는 요즘 바쁘냐? 네, 뭐 항상 똑같죠.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왜요, 어머니?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은서가 반찬을 해왔더구나. 아, 그랬어요? 은서가 어머니 식사 거르실까봐 늘 걱정이 많아요. 기특하죠? 그래, 기특하지. 그런데 동철아,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상처받지 않은 척하며 은서가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제 옷을 보고 했던 말,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저를 비교하며 했던 말들을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일말의 기대를 품었어요. 아들이 은서가 잘못했네요. 제가 혼내줄게요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감싸는 말이었으니까요. 하, 어머니. 또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제가 은서한테 들어서 아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워낙 젊게 사시니까 신기해서 그랬던 거래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 얘기는 은서가 평소에 저희 장모님 고생만 하신 게 안쓰러워서 그런 거지. 어머니를 겨냥해서 한 말이 절대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로 보이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예민하다는 게 아니라요.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냐는 말이에요. 은서는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고 오해하시면 은서는 정말 기운 빠질 거예요. 가뜩이나 회사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인데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일도 없이 모든 것을 제 예민함과 오해로 치부해버리는 아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라 이은서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귀에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은서가 주입한 이야기들만 맴돌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알았다. 내가 예민한 늙은이라서 쓸데없는 생각을 했나 보구나. 바쁜데 미안하다. 끊는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하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이 통화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으니까요. 이 싸움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 심지어 제 피를 나눈 아들조차도 적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요. 외로움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련도 기대도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1. 이은서의 사람들 502호 김여사.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들의 거짓된 평판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진실을 제 손으로 밝혀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뒤 제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장을 보고 가끔은 친구를 만나 차를 마셨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이은서가 제 주변에 어떤 거짓의 씨앗들을 뿌려놓았는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했어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했지만 서두르지 않고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된 것은 제가 30년 넘게 다닌 동네 재래시장에서였습니다. 저는 대형마트의 깔끔함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시장의 정겨움을 좋아해서 웬만한 장은 꼭 그곳에서 보곤 했어요. 특히 시장 입구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순이네는 제가 처녀 시절부터 드나들던 곳이라 주인 아주머니와는 거의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제게 가장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챙겨주었고 덤을 얹어주면서도 늘 제 건강부터 물어보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날도 저는 순이네 가게 앞에 멈춰서서 저녁 찬거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시금치가 아주 좋네. 한 단 줘. 그리고 두부도 한 모하고. 어머, 형님 오셨어요? 아이고,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걱정했잖아요. 별일 없으신 거죠? 순이 엄마는 저를 반갑게 맞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봉지에 시금치와 두부를 담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무슨 일 있긴. 나이 먹으니 아침잠이 늘어서 게을러졌나 보지.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으며 제 손을 슬며시 잡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형님,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모르는 척 되물었어요. 힘든 일? 없는데. 왜 그래, 동생? 아니에요. 그냥. 순이 엄마는 결국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시금치 한 단을 봉지에 더 찔러 넣어주며 말했죠. 이거 그냥 가져가서 잡숴요.
그리고 형님, 힘내세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효도하겠죠. 너무 속 끓이지 마세요. 그녀의 위로는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효도하겠지라는 말은 지금 제가 자식들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30년 지기 채소 가게 동생까지 제 가정사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묵직해진 봉지를 들고 돌아서야만 했어요.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을 걸어오면서 저는 며느리가 뿌린 소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퍼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제 오랜 친구인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와 저는 여고 동창으로 평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고생할 때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동철이를 키우며 눈물 흘릴 때도 영희는 언제나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영희야, 나 정순이다. 시간 괜찮니? 정순아. 웬일이야. 내가 전화를 다 하고. 당연히 괜찮지.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나올 수 있니? 내가 너희 집 근처 찻집으로 갈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영희는 군말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30분 뒤 찻집에서 만난 영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정말 무슨 일 있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저는 따뜻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힌 뒤 칠순잔치 날부터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정순아, 내가 사실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어. 무슨 말인데? 괜찮으니 다 말해줘. 나 이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을 자신 있어.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 며느리 말이야. 동네 경로당이랑 부녀의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너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해. 아주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 시집살이를 하는지 하소연을 한다더구나. 너가 돈에 눈이 멀어서 아들 앞으로 된 재산까지 전부 내 명의로 쥐고 안 놓아준다고 했대. 동철이가 벌어오는 돈도 내가 다 관리하면서 자기한테는 생활비도 박하게 준다고. 심지어 동철이한테 준 전셋집도 내 명의로 해놓고 매달 월세처럼 이자를 받아 간다는 말까지 하고 다녔다는 거야. 영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악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전셋집은 당연히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것이니 제 명의로 해놓은 것이었고 이자는커녕 단 한 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네 살림에 보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정반대의 이야기로 꾸며내어 돈내방내 저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널 내가 아는데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 하지만 사람들은 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 며느리의 그럴듯한 연기에 다들 속아 넘어가고 있어. 심지어 너가 며느리한테 손찌검까지 했다는 헛소문까지 도는 모양이야. 뭐? 손찌검?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어나서 자식에게 회초리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저인데 손찌검이라니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희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적의 실체와 공격 방식이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 즉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와 같이 한껏 상냥하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은서예요.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저희 서준이 유치원에서 작은 발표회를 하거든요. 어머님 시간 괜찮으시면 오셔서 우리 서준이 응원 좀 해주세요. 아이가 할머니 오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손주 서준이는 제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날짜를 달력에 적으려는데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지난번 영희를 통해 들었던 소문들과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유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유치원 발표회는 며느리가 말한 토요일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발표회에 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날짜를 거짓으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지 않으면 다른 학부모들에게 우리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관심도 없다고 또다시 저를 깎아내릴 독셈이었겠죠.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연극에 제대로 된 반전을 선사해 주기로요. 다음 날 금요일 오후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조용히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 강당은 아이들의 재롱을 보러 온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잠시 후 무대 위로 서준이네 반 아이들이 올라왔고 제 손주 서준이는 앙증맞은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당 밖 복도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척하며 며느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은서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며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준이 엄마, 오늘 서준이 정말 잘하더라. 그런데 시어머님은 안 오셨나 봐? 지난번에 뵈니 엄청 고우시던데. 그 학부모의 말에 며느리 이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에휴, 말도 마세요. 오시라고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렸는데 바쁘다고 안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런 데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워낙 개인 생활이 중요하신 분이라서요. 손주보다는 당신 취미 생활이 더 우선이신가 봐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나는 할 만큼 했지만 시어머니가 무심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억울함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 완벽한 연기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둥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것은 내가 언제 안 온다고 했니, 아가. 제 목소리에 은서와 대화를 나누던 학부모는 물론 은서 자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경악과 당혹감으로 크게 흔들렸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저는 은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조금 전 그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내 손주 발표회인데 내가 왜 안 오겠니?
너는 내 어미가 손주보다 취미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이더냐? 제 싸늘한 시선과 추궁에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옆에 있던 학부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죠. 저는 굳어버린 며느리를 잠시 노려보다가 손주 서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 정말 잘했다. 할머니가 다 봤어. 그리고는 며느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유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었어요. 남은 것은 이 모든 거짓말의 활용점정을 찍을 가장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기습 공격 이후 며느리 이은서에게서는 며칠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게 거짓말을 한 현장을 들켰다는 사실에 잔뜩 겁을 먹고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음 계략을 꾸미기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 거짓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아주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재개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후와도 직결된 문제였기에 진행 상황을 알아볼 겸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단지 앞 부동산 사무소에 들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부동산의 박 사장은 제가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 입이 무겁고 신중한 사람이어서 믿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사장이 반갑게 저를 맞았습니다. 어이구,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래요, 박 사장. 잘 지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재개발 소식이 어떻게 되어가나 궁금해서 좀 와봤어요. 아, 그것 때문에 오셨구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박 사장은 저를 안쪽 소파로 안내하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막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사무소 문이 다시 열리며 익숙한 얼굴의 여자 2명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동네 부녀회장과 우리 아파트 10동의 통장이었어요. 둘 다 며느리 이은서와 아주 가깝게 지내며 그녀의 힘든 시집살이 이야기에 가장 귀를 기울여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동철 어머님도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제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은 그들에게도 자리를 권했고 우리는 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잠시 서류를 정리하던 박 사장이 제게 물었어요. 어르신, 시원한 녹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타올게요. 그래주면 고맙죠. 박 사장이 탕비실로 들어간 사이 사무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녀회장과 통장은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피며 자기들끼리 소곤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은 발신자는 제 친구 영이었습니다. 저는 두 여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통화 소리가 방해될까 싶어 박 사장이 들어간 탕비실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희야, 나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왜? 아니, 그냥 너 괜찮은가 해서. 그날 이후로 며느리한테서 연락 없었어? 응, 조용해. 아마 제 꾀에 제가 놀라서 납작 엎드려 있겠지. 저는 영희와 몇 마디 안부를 더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탕비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섰죠. 탕비실은 작았지만 바깥 사무공간과 얇은 유리문 하나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소파에 앉은 부녀회장과 통장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낮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휴, 나 저 영감탱이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아.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대? 부녀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영감탱이라는 소리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칠순잔치 날 며느리가 통화하며 저를 지칭했던 바로 그 단어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동철 엄마 진짜 지독하대. 내가 은서한테 직접 들었는데 글쎄 아들한테 준 전셋집도 자기 명의로 해놓고 매달 꼬박꼬박 월세처럼 여자를 받아 간다더라. 완전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 금업자 아니야? 통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탕비실 문에 기댄 채 온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이은서의 입에서 나와 이들의 입으로 옮겨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간 아기에 찬 거짓말의 실체였습니다. 어머,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생긴 건 곱상하게 생겨서는. 은서가 그러는데 시어머니 등살에 우울증까지 와서 약을 먹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자기가 돈이라도 벌어서 분가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여자가 어딜 감이라면서 일도 못하게 막는다고. 자기를 평생 공짜 가사도우미로 부려먹을 속셈이라고 엉엉 우는데 내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니까. 말도 안 돼.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완전 구시대적인 폭군이네. 동철 씨가 불쌍하다. 마누라는 병 들어가고 엄마는 저렇게 괴팍하고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들의 대화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우울증 원인 제공자이며 사회생활까지 막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완벽하게 둔갑해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느끼며 조용히 제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이 타준 녹차를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탕비실을 나섰습니다. 제가 녹차 잔을 들고 소파로 걸어오자 신나게 제 험담을 하던 두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제가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부녀회장은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뭘 좀 잘못 들었나 봐요. 동철 어머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은서가 힘들어서 헛소리를 했나 보죠. 호호.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해 보려는 부녀회장을 보며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놓인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던가요? 제 질문에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명씩 시선을 맞추며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 아들에게 이자를 받는 고리대 금업자로 보이시나요?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제가 제 며느리의 우울증을 유발시킨 폭군으로 보입니까? 제 며느리가 저 때문에 약까지 먹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 서늘한 추궁에 그들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뱉은 말을 제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아니, 그건 은서가 그냥 하소연을. 통장이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명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끝나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죠. 그러니까 방금 두 분이 하신 모든 이야기의 출처는 전부 제 며느리 이은서가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제 확인 질문에 그들은 결국 고개를 셔틀콕처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차값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린 두 여자를 지나쳐 부동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 사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나왔어요.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아직 설명 다 못 드렸는데. 저는 박 사장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박 사장,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듣지요.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는 저들의 목소리와 며느리의 이름이 명확하게 담긴 이 거짓의 탑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녹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연극의 주인공인 아들과 며느리를 무대 중앙으로 불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바로 오늘이 될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의 유리문을 등지고 나오는 순간 제 등 뒤로 느껴지던 부녀회장과 통장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을 옥죄어 오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어낼 예리한 칼을 손에 쥔 기분이었어요.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오히려 평온하게 뛰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거짓과 위선의 연극을 끝낼 마지막 막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며느리 이은서의 눈물과 거짓말, 그리고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결국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을 아들 김동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서 조금의 감정도 실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나다. 오늘 저녁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은서랑 같이 집으로 오너라. 네. 오늘 저녁이요? 갑자기 무슨. 묻지 말고 1분도 늦지 말고 오라고 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 반드시 둘이 같이 와야 한다.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도 제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어머니? 와서 보면 알게 될 거다. 다른 말 말고 저녁 7시까지 오너라. 이상. 저는 아들의 대답을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생각할 틈이나 말을 맞출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집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제 땀과 눈물이 밴 이 집.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동철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시장 좌판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얼마나 고생했던가.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여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던가.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잠시 가슴이 아려왔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저 사진 속의 아들은 이제 없으니까요. 지금의 아들은 제 아들이기 이전에 저를 기만하고 제 재산을 노리는 여자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고 소파 쿠션을 바로 놓았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전 집안을 정돈하는 사람처럼 제 행동은 침착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마지막 전투를 앞둔 장수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두렵거나 떨리기보다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약속한 7시가 되기 10분 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느릿하게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예상했던 대로 굳은 표정의 아들과 그 뒤에 서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연기하고 있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은서는 저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 행동에 은서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관리하며 아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저와 아들 부부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 동철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저는 아들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아들이 아닌 며느리 이은서에게 고정시킨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동네방네 내 험담을 하고 다녔더구나. 직설적인 제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표정을 바꾸더니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된 것처럼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험담을 해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은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받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실감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영락없이 누명을 쓴 가련한 며느리로 보였을 겁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몸을 비틀거리며 옆에 앉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정말 어머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은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을 본 아들 동철이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누구한테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셔서 사람을 이렇게 잡으세요? 은서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아들의 외침은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저 사람 말을 믿는다는 게냐? 당연히 믿죠. 제가 몇 년을 같이 산 제 아내를 안 믿고 누굴 믿어요.
어머니야말로 출처도 불분명한 헛소문만 믿고 며느리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은서 좀 그만 괴롭히세요. 괴롭힌다는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 피를 나눈 아들이 저를 자신의 아내를 괴롭히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은서는 아들의 비호 아래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서운해서 그래요.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칠순 잔치도 제가 밤새 준비하고 반찬도 꼬박꼬박 만들어서 날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실 수가 있어요. 차라리 제가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 정말 너무하세요. 은서의 말은 한편의 잘 짜인 대본 같았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강조하며 저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능수능란한 화법이었죠. 저는 그 뻔뻔한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에 담긴 차가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액체가 제 머리를 더욱 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구나. 제 말에 은서는 울음을 그치고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동철이도 제가 한 발 물러서는 줄 알았는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봐요, 어머니.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니까요. 은서한테 사과하세요. 이 사람 어머니 말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사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사과해야지. 아주 큰 사과를 해야 하고 말고.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 자신에게, 그리고 너 같은 것을 아들이라고 낳은 내 자신에게 말이다. 제 말의 의미를 깨달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녹음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있었던 모든 대화를 녹음해둔 이 연극의 마침표를 찍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윤서,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는 정말로 동네 사람들에게 내 험담을 한 적이 없느냐? 내가 내 돈을 탐내고 너를 구박하고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느냐 이 말이다. 제 서늘한 시선과 추궁에도 은서는 끝까지 뻔뻔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오직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아들 동철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와 녹음기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며느리 이은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술이 그녀의 불안한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네 부녀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어휴, 나 저 영감탱이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아.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대? 영감탱이라는 단어가 스피커를 통해 명확하게 흘러나오는 순간 은서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 동철이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어서 통장의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동철 엄마 진짜 지독하대. 내가 은서한테 직접 들었는데 글쎄 아들한테 준 전셋집도 자기 명의로 해놓고 매달 꼬박꼬박 월세처럼 유자를 받아 간다더라. 완전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 아니야? 어머,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은서가 그러는데 시어머니 등살에 우울증까지 와서 약을 먹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자기가 돈이라도 벌어서 분가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여자가 어딜 감이라면서 일도 못하게 막는다고. 자기를 평생 공짜 가사도우미로 부려먹을 속셈이라고 엉엉 우는데 내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니까. 녹음기에서는 제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가 한마디 한마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고리대 금업자이고 폭군이며 며느리의 우울증 원인 제공자라는 끔찍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출처가 바로 은서라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는 동안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은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아들 동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아내와 녹음기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녹음이 끝나고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두 분이 하신 모든 이야기의 출처는 전부 제 며느리 이은서가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녀회장과 통장에 머뭇거리는 긍정.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싸늘하게 굳어버린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며느리 이은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자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가련한 며느리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닦아낸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 그리고 악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다 그랬어요. 속이 시원하세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아들 동철이가 경악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서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다 사실이었다는 말이야? 하지만 은서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오직 저만을 노려보며 독을 품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왜? 어머니가 절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아들 돈은 전부 어머니가 쥐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셨잖아요. 이 집도 당연히 저희한테 물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집 팔아서 혼자 좋은 데 가서 살 생각만 하고 계셨잖아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듯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5년 동안 뭘 했는데요?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고 반찬 해다 바치고 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제 젊은 시절 다 보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명품 가방 하나 사주셨어요.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셨어요. 맨날 시장에서 사온 나물 반찬에 낡아 빠진 옷이나 입으면서 돈. 그렇게 아끼신 돈으로 저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있냐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 그녀에게는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할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자
재산을 빼앗아야 할 적에 불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 억울하지도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아들 인생에 기생하는 거머리고 저는 그 거머리한테 피 빨리는 불쌍한 며느리일 뿐이라고요. 이 집, 이 재산 전부 다 원래는 우리 것이 되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마지막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저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넋을 놓고 서 있던 아들 동철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 엄마한테. 왜 여보? 내 말이 틀려? 당신도 답답했잖아. 당신이 번 돈 엄마가 다 관리하고 우리 맘대로 쓸 수도 없었잖아.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려면 저 영감탱이가 쥐고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추악한 부부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참을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던 두 사람의 싸움이 잠시 멎었을 때 저는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철아. 제 부름에 아들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이 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니? 제 질문의 의미를 아들은 정확히 이해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편을 들 것이냐, 어머니의 편을 들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양심에 대한 질문이었고, 지난 30년간 제가 아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아내의 추악한 본심과 제 상처받은 얼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편을 들 수도 그렇다고 제 편을 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고 긴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잔인한 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악행을 막지 못했고 앞으로도 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 침묵으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알겠다. 이제 다 알았으니 그만 나가보거라.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자식도 내 며느리도 아니다. 그러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저를 쏘아보았고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너가 선택한 여자고 너가 선택한 인생이다. 그러니 너가 책임져라.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현관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아들과의 연을 끊어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썩은 가지는 더 늙기 전에 잘라내야만 하는 법이니까요.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지독한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마저 느껴졌죠. 제 인생을 갉아먹던 암덩어리를 마침내 도려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면제 없이도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이미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동산의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 사장입니다. 나예요, 어르신. 1203호 박정순. 아, 어르신.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 사장,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아주 급하게요. 네, 집을 파신다고요? 갑자기 왜?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재개발 소식을 물으러 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을 팔아달라고 하니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사정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 묻지 말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을 테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수수료는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분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2의 인생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자산일 뿐이었죠. 두 번째 목적지는 제가 평생을 거래해온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모든 통장과 도장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수십 년간 푼돈을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해지한다고 생각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족쇄를 푸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창구의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통장들을 전부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예금이랑 적금 전부 다 해지하고 싶어요. 오늘 당장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찾아주시고 나머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세요. 제 말에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객님, 지금 해지하시면 만기 이자를 거의 못 받으셔서 손해가 크신데요. 특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손해봐도 괜찮으니 그냥 다 해지해 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권유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지점장까지 불러왔습니다. 지점장은 제가 평생을 거래해온 VIP 고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 무슨 금융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협박을 받으시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요. 저는 지점장의 걱정이 고마워서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점장님. 그냥 제가 이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래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문제될 거 없잖아요. 제 말에 지점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자산을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 동안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박정순이라는 한 개인으로서 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돈 아깝다고 집에서 대충 끼니를 때웠을 테지만 그날은 왠지 저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싶었어요. 국밥을 먹으며 저는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유언 상속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동네의 작은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좀 더 크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고 싶었어요. 몇 군데를 비교해 본 뒤 가장 후기가 좋고 경력이 많아 보이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예약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중후한 멋이 있는 50대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신분과 가족관계를 밝히고 어제 있었던 일을 포함한 모든 자초지종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어머님. 결심을 굳히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아들 김동철과 그 가족에게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머님의 경우 아드님이 어머님을 기망하고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 험담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 철저한 준비에 변호사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떻게 처분하시길 원하십니까? 제 재산의 절반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세졌던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 남은 인생을 즐겁고 평화롭게 사는데 온전히 사용할 겁니다. 제 계획을 들은 변호사는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결정이십니다. 어머님의 뜻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모든 서류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제 새로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평소 막연하게 꿈꿔왔던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집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속초, 양양. 화면 가득 펼쳐진 푸른 바다와 아담한 집들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더 이상 층간소음에 시달릴 필요도, 며느리의 거짓된 얼굴을 마주할 걱정도 없는 곳, 오직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들리는 평화로운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몇 군데의 매물을 추려 직접 답사를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새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인연과 저를 올가매던 번호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저는 오랜 친구인 영희에게만 새로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번호는 미련 없이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저의 세상이었던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저곳은 제가 속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이곳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후회보다는 기대가 더 큰 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 박정순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 내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의 박 사장이 동네 부동산 정보망에 매물을 올리자마자 그 소식을 접한 부녀회장이나 통장 같은 이 동네 정보통 중 누군가가 며느리에게 곧장 연락을 취했을 겁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험담 네트워크가 오히려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정보망이 될 줄은 그 아이도 미처 몰랐겠지요. 혹은 제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 수시로 부동산 사이트를 드나들다 제 집이 급매로 올라온 것을 직접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저는 그 마지막 폭풍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제가 강릉의 작은 어촌 마을에 있는 아담한 주택을 답사하고 막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바다 내음과 소나무 향이 어우러진 그곳의 평화로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장소로 그곳을 점찍고 돌아온 참이었죠. 기분 좋은 노고남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리는 요란한 벨 소리와 함께 철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예상했던 대로 이성을 잃은 듯한 표정의 아들 동철이와 그 옆에서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 며느리 이은서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쇳소리가 되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마치 빛 독촉이라도 하러 온 사람들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어디서 살라고요?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며느리 은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억울한 표정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것을 빼앗긴 자의 노골적인 분노와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랑 상의도 없이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마치 이 집이 당연히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그들을 차갑게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 집은 너희가 알아서 구해야지. 왜 그것을 나한테 묻는 거니?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집은 내 집이다. 너희 집이 아니야. 어머니, 아들 동철이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정말 모르셨어요? 은서랑 저랑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계획했는지 어머니는 정말 모르셨냐고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니요. 저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평생의 보금자리를 자신들의 사업 자금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들의 미래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자신들의 계획에 필요한 돈을 쥐고 있는 늙은이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내 집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는. 그런데 어쩌니. 그 계획은 너희들 생각대로 되질 않게 됐구나. 제 조롱 섞인 말투에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피부치인 아들 앞길을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동철 씨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지독한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전부 망가지게 생겼다고요. 내 욕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게 욕심이란 말이더냐? 너희야말로 내 재산을 날로 먹으려는 도둑놈 신보가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가 말하는 그 미래에 이 늙은 어미가 편히 쉴 자리는 있기는 했더냐? 너희는 나를 평생 너희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만 생각했지.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대해 존중해 본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다. 제 일갈에 두 사람은 순간 할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이고 동네방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내 명예를 짓밟을 때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내 집을 담보로 사업을 할 생각을 했다는 너희 말을 듣는 이 순간 나는 내 결정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거라. 이 집은 곧 다른 사람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이 집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잘 봐두도록 해라. 제 말에 아들 동철이가 정신을 차린 듯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은서가 잘못한 것도 제 불찰이고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라는 것을요. 만약 제 계획이 들통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제 등 뒤에서 제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까 궁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제게 매달린 아들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너무 늦었다, 동철아. 너는 내 어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내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일어나거라. 내가 흘리는 눈물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며느리 은서는 무릎 꿇은 남편을 보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한 증오심만 더욱 불태울 뿐이었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독한 할망구 소리 들어가면서 평생 외롭게 혼자 사실 작정이세요?
우리가 없으면 어머니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독거노인으로 비참하게 죽게 될 거라고요.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저주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렇게 비참하게 혼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같은 기생충들에게 내 남은 인생을 빨아먹히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나는 아주 잘 살 거다. 너희 없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말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 인생이나 걱정하거라.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지나쳐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아내를 데리고 가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결국 울음을 그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쫓겨난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내의 손을 잡고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2번, 3번 돌려 잠그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과거의 모든 인연이 완전히 차단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잠시 2사람의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 모든 소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소리와 함께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에는 그들의 추악한 욕망의 흔적 대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고요한 기대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풍경과도 작별할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손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통쾌함과 해방감만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후 집을 처분하는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시세보다 가격을 조금 낮춰 금매로 내놓은 덕분이겠지요. 박 사장은 며칠 만에 좋은 매수자를 찾았다며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일사천리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30년 넘게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삿날은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제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트럭에 싣는 모습을 창가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로 해왔던 낡은 장롱,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작은 책상, 손때 묻은 앨범들. 그 모든 것들이 제 과거의 편린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아쉬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었죠.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낡은 물건들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텅 비어버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남은 못자국과 바닥의 흠집들이 제가 이곳에서 보냈던 길고 긴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텅 빈 공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나도 너도 자유구나. 그리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사 트럭의 조수석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인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 죽천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맑고 투명한 저녁 노을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제가 새로 계약한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아담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마당도 있었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모두 내려놓고 돌아간 뒤 저는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서울의 그 아파트에서는 단 한순간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고요함과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싱그러운 풀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도 풀지 않은 채 거실 창가에 가니 의자를 놓고 앉아 밤바다를 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오징어 잡이배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쏟아질 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안도감과 벅찬 행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담벼락 너머로 저를 보고 꼬리를 치는 강아지도 있었고 밭에서 일하다 말고 제게 손을 흔들어주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계심 대신 순박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다정함에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시장에도 가보았습니다. 갓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을 파는 어물점과 할머니들이 직접 키운 채소들을 파는 좌판들이 정겹게 늘어서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저녁 창거리로 먹을 생선 한 마리와 나물 몇 가지를 샀습니다. 서울의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싼 가격에 덤까지 넉넉하게 얹어주는 인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상추 모종과 고추 모종을 심고 호미로 잡초를 뽑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흙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씨앗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보는 일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직접 키운 상추를 뜯어 시장에서 사온 생선을 구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손으로 일구어낸 것들로 차린 밥상이어서 그런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서예 교실과 도자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저는 난생 처음 붓을 잡고 화선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심청사달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었죠. 제게 꼭 필요한 말 같아서 저는 그 글씨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먹을 갈 때 느껴지는 은은한 향기와 화선지에 먹물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 교실에서는 흙을 반죽해 찻잔을 만들었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물레를 돌리고 제 손끝에서 흙덩이가 조금씩 그릇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은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고 볼품없는 모양이었지만 몇 번의 실패 끝에 제법 그럴듯한 찻잔을 완성할 수 있었죠.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찻잔을 손에 들었을 때의 뿌듯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저처럼 도시 생활에 지쳐 귀촌한 사람도 있었고 평생을 이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정순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서로의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어 먹으며 소박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제 과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제 자신을 꾸밀 필요도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박정순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주말에는 제 유일한 오랜 친구인 영희가 저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제 새집을 둘러보고 제가 가꾼 텃밭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순아, 내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보기 좋다. 우리는 제가 직접 만든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며 바다가 보이는 툇마루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울 소식은 좀 들었니? 제가 넌지시 묻자 영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들 동철이 말이야. 너 나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아파트 전세 빼서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소문으로는 며느리가 하려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빚만 잔뜩 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잠깐 아려오는 듯 했지만 그 감정은 이내 잔잔한 파도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불행이나 행복에 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저를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은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제주도였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17살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공기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으로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현무암이 어우러진 풍경에 저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평생을 좁은 시장과 답답한 아파트에서 아등바등 살아온 제게 그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사람의 발길이 뜸한 작은 마을과 한적한 해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온전히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혼자 여행 오셨나 봐요.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할 게 뭐 있나요?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지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저희 어머니만 해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시다가 이제는 손주들 보느라 당신 인생은 하나도 없이 사시거든요. 가끔 저한테 나도 너처럼 훌훌 떠나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막상 떠나시질 못해요. 발목을 잡는 게 너무 많아서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발목을 잡혀 살아왔으니까요. 제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고 항상 아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부속품처럼 존재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굴레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저 역시 지금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기다리며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초라한 늙은이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발목을 잡는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랍니다. 스스로 그 끈을 끊어낼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죽전에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겉봉투에 쓰인 서툴고 익숙한 글씨는 단번에 아들 동철이의 것임을 알 수 있었죠. 아마도 제 친구 영희를 통해 제 새 주소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편지를 손에 들고 망설였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구구절절한 사과와 후회, 그리고 동정심에 호소하는 감상적인 말들이 가득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천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다시 과거의 굴레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고 애써 찾은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의 감정 쓰레기까지 제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집안에 있는 작은 화목난로에 그대로 던져 넣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검은재로 변해갔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찌꺼기마저 함께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서예와 도자기를 배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동네 찻집에 모여 수다를 떨거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제 삶은 그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이 잔잔하게 흘러갔지만 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순아, 잘 지내지? 그럼 아주 잘 지내지. 너야말로 별일 없고? 나는 뭐 똑같지.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전화했어. 너희 아들 소식 들었니?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들은 적 없어. 궁금하지도 않고. 무슨 일인데? 그게 너희 며느리가 네 아들 몰래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명품 사고 주식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했다더라.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동철이가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대. 그런데 며느리가 이혼은 못 해준다고 버티면서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재산을 안 물려줘서 자기가 이렇게 된 거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영희는 안타깝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동철이가 그동안 모은 돈 탈탈 털어서 빚 겨우 막아주고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겨우 이혼 도장만 받았다고 하더라. 지금은 월세 단칸방에서 혼자 배달 일하면서 겨우 먹고 산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주 폐인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전해 들었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고소하다는 생각도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었고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알려줘서 고맙다, 영희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럼. 나는 아주 괜찮아. 그러니 너도 더 이상 그 아이들 소식 내게 전해주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인생 살기도 바쁘거든. 저는 밝은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는 것을 보니 제 마음속의 묵은 감정들마저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해 봄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찻잔과 닭이 세트를 들고 서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다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보성의 푸른 녹차밭을 거닐고 맑은 찬물에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다 함께 바다가 보이는 언덕의 찻집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며 사라지는 태양은 제 지나온 삶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치열했고 아팠고 때로는 원망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투박한 찻잔에 담긴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쌀하면서도 그윽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문득 제 인생이 바로 이 차 맛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씁쓸한 첫맛 뒤에 찾아오는 은은한 단맛과 깊은 향기. 그것이 바로 제가 오랜 고통 끝에 비로소 찾아낸 진짜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순, 무슨 좋은 생각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네. 저는 그 친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좋아서. 차 맛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내 자신이 참 좋네. 더 이상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일구어낸 박정순일 뿐이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고요한 어둠이 내린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전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